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저는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많은 수식어가 있겠죠. 부족한 제가 썼던 이 졸저인 이 책에도 보면 그 여는 글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수식어가 많아요. 최초의 영어 교사다, 뭐 최초의 영어 연설가다, 한글 시인이다, 또 최초로 주간지와 일간지 신문을 만든 사람이다, 또 양반 가운데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최초의 전도왕, 최초의 옥중 학교 설립자, 또 최초로 옥중 예배를 시작한 분, 또 완성되지 못했지만 최초로 영안사전 편찬을 시도한 분, 최초의 국제법 박사, 뭐 최초의 남녀공학 설립자,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통령, 최초의 영문 베스트셀러 작가,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 뭐 최초가 많네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단편적인 그러한 정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여튼 이러한 이분의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하나로 도가니탕에다 넣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을 다리고 해서 엑기스를 뽑아낸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승만은 누구냐 그러면 독립전쟁과 체제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한국인입니다. 위대한 한국인. 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아는 3.1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대한독립 만세. 손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 네.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랬어요. 해방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독립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대한해방 만세가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예요. 해방은 일제로부터 from,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것은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었던 우리 선진들이 꿈꿨던 세상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엑소더스, 우리 민족의 출애굽과 같은 해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출애굽기도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 이후에 19장으로 가서 나라가 건국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진정한 독립은 그 영어의 인디펜던스라는 말이 뭐냐면 리버레이션, 해방이 아니라 건국을 뜻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 어느 나라든지 식민지 약소국의 그 시절에서 독립된 나라들은 다 독립기념일이 있어요. 다 건국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죠? 삼권 분립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그러한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가 세워진 바로 그 날짜를 독립기념일로 기념을 하는 것이지, 강대국에서 리버레이션, 해방을 맞이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한 10% 정도. 그것도 기념해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진짜 기념해야 되는 것은 뭐다? 독립이에요, 독립. 건국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국이 언제 있었죠? 독립이 언제 있었죠? 1948년 8월 15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로부터 이 나라를 리버레이션, 해방을 이루어서 나라를 정말 그래도 우리가 반듯한 주권을 가진 그러한 나라를 건국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다 가졌어요. 그분들이 정말 꿈속에서나 있을 법했던 48년 8월 15일이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것은 독립운동을 더욱더 독립운동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목숨을 다해서 싸웠어요? 주권국가 건국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 3천만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것.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30여 년 뒤에 드디어 우리가 이것이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자, 3.1운동을 우리가 생각할 때 3.1운동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이승만 박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918년 1월 8일 미국의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선언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세계의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은 오직 국민 자신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국민들을 통치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 미국의 패권국가, 전 세계 패권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이거를 딱 선언하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와닿았던 거죠. 맞아. 저 얘기가 맞는 얘기야.
우리가 언제 동의를 했었지? 3천만 우리 한국인들이 언제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허락했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고 늘어지면 야, 강대국들에게 우리의 독립의지를 잘 얘기를 전달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면 자유우방국가가 우리의 독립에 상당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붙잡고 이제 시작되어지는 1919년 1월부터 한 1년에 걸쳐서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라는 게 개최가 됐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후 처리 문제로 강대국들이 모여서 1년 동안 회의한 겁니다. 이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들의 지도자가 다 모였죠. 그래서 한국인들 대표를 여기에다가 파견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의해서 일본 우리가 일제시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속국을 식민지를 만든 것입니다. 라는 정말 우리의 정말 독립의지를 그들에게 전달만 할 수 있다면 야 이거 끝내주겠다 해서 여기에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미국의 대표 누가 가죠? 이승만 박사님을 파견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한 두세 분이 이제 가기로 결정했으나 결국은 이제 무산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8 독립운동이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그런 28 독립운동, 이건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일본의 도쿄에서 있었던 28 독립운동, 3.1 만세운동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입니다. The Japan Advertiser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여기에 이승만 박사께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다는 지금 소식이 미국으로 또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사를 여기다가 실은 거예요. 간단하게. 전영택이라고 하는 28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한 분이 학생이었죠. 증언이 이렇습니다. 고베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 The Japan Advertiser에 이승만 박사가 한국 대표로 파리 강화회의에 간다는 기사가 기재된 것을 우리 학생들이 서양인 교수 집에 우연히 갔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소식이나 이런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몰랐는데 외국인 그 서양인 교수님 집에 갔다가 그 신문 기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파리 강화회에 간다고 하는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달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보고 학생들의 마음에 큰 충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8 독립운동이 결국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28 독립운동은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 증거가 있어요. 1918년 이승만 박사께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는 자기의 은사이기도 하죠. 프린스톤에 자기를 지도했었던 교수님,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윌슨 대통령한테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친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윌슨의 답장이 이래요. 한국에서 uprising, 봉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다들 지금 여러분들이 원해서 일본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좋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백성들이 봉기가 일어나는 뭔가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한국 문제를 내가 말도 꺼낼 수가 없으니 한번 잘 얘기해서 한국에서 봉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언지를 준 거죠. 이승만 박사님께서 국내에 계셨던 민족 지도자 송진우 선생님과 김성수 선생님한테 적당한 시기에 자신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운동을, 즉 3.1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족적인, 민족적인 이러한 3천만이 함께 다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봉기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국내에서 우리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운동을 속히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결국은 실현이 된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3.1 운동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이승만 박사님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대한인 총대표회의라는 이 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사실은 3.1 만세운동이 있고 나서 우리도 한번 미국에서 뭔가 회의를 한번 열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연 게 아니라 3.1 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이승만 박사께서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의 일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919년 2월 13일자에
이분의 혼자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서재필 선생님이나 몇몇 분들한테 필라델피아에서 한인대회를 개최해서 독립기념관까지 퍼레이드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으나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한참 걸렸어요. 3.1 만세운동이 지금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가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 미국에 계신 여러 민족 지도자분들이 야, 이제라도 한번 이거 한인 대표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4월 14일에서 16일 3일 동안 필라델피아 조그만 리틀 극장이라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회의는 뭐예요? 일본이 언젠가는 패망할 것이다. 우리는 해방할 것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어떤 나라를 우리가 세울 것인가. 그래서 그 건국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3일 동안 모이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150여 명. 한국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미국에 흩어져 있는 교포 한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에 3천만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기독교는 몇 프로?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모인 150명은 올 크리스찬이에요. 100%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중간에 대표 기도가 있어요. 특송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또 참석하면 해외 선교 보고도 있고 간증도 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 축도가 있어요. 뭐죠? 예배 또는 부흥회였어요.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대한인 총대표회, The First Korean Congress는 부흥회를 방불케 했다. 그게 한 줄 요약입니다. 3일 동안에 대한인 총대표회가 왜 모였죠? 일본 패망 이후에 해방 이후에 어떤 나라로 건국할 것인가, 건국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모든 진행 과정들은 다 뭐했다? 기도로 시작했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3일 동안. 그 부흥회 3일 동안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다? 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건국할 것인가? 미국의 닮은 꼴이 돼야 된다. 미국과 똑같은 완벽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고 다 이제 마무리하고 해산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이것은 한국교회사의 한 중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사와 일반 우리 근현대사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한국 근현대사는 일반 근현대사랑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반 근현대사 안에 한국교회사가 무진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울타리 안에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한 뼘도 없구나 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제시대 또 일제 이후에 해방 이후에 건국 과정, 건국 이후에 모든 이 호국투쟁의 과정, 나라를 지키는 이 체제전쟁의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교회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빼고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핵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둥이 누구냐? 이승만 박사예요. 저는 한 사람을 미화 찬양하고 그분을 지나치게 부각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연급 진짜 유일한 한 분, 주연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조연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1급 조연이 이승만 박사님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오늘 얘기가 뭐죠? 독립운동과 체제전쟁에서 승리한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공산주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3.1운동과 함께 시작된 참 아이러니한 역사가 바로 공산주의 역사입니다. 100년이 넘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시작됩니다. 5년에 걸쳐서 저 광활한 땅을 빨간물로 완벽하게 공산화를 끝내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신흥제국 러시아에서 소수의 공산혁명 세력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 저 광활한 대륙이 공산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강대국의 지금 주권을 빼앗긴 약소국가 그 식민지 국가들의 그 백성들에게 이 볼셰비키 공산혁명 이 소식은요 정말 가뭄의 담비와 같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참 잘 이해를 해야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1세대 공산주의자 이동휘입니다.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사실상 공산주의자로 완전하게 이제 전향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로 공산주의 사상을 강령으로 내세우는 한인사회당, 이 정당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이 수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공산주의와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볼셰비키주의에 찬동하며 고려혁명을 그 길로 촉진시키자.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공산혁명을 완성하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독립운동은 목적이 뭐다? 자유민주주의국가 건국이 아니라 공산국가 수립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도사님으로 시작했다가 공산주의자로 사실은 잘못된 길로 이제 평생 그렇게 사셨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한일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친필로 충성 맹세 서약을 레닌한테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누구? 전도사 이동입니다. 이분이 몰랐던 게 뭐냐면은 공산주의의 실체를 잘 몰랐던 거죠. 노동자 농민의 세상을 부르짖었던 레닌, 노동자 농민의 구세주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라 학살자였어요. 볼셰비키 공산혁명 이후에 러시아 내전 중에 노동자 농민들이 시위를 할 때 이 볼셰비키 세력들이 어떻게 진압을 해요? 현장에서 발포를 합니다. 총격을 가하고 심지어 독가스를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누가? 레닌이. 그래서 탐보프라는 그러한 곳에서는 독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수만 명을 현장에서 학살하는 그런 일이요. 이 러시아 내전 중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보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지를 까마득히 모르는 거예요. 정말 유토피아 같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 러시아 땅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16장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다? 그 길로 가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처럼 보였던 거예요. 뭐가? 공산주의 사상이 착각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먼저 꼭 정리합시다. 독립운동 그러는데 독립운동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이동희와 같은 공산국가를 건립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독립운동의 유일한 목표는 뭐다? 자유민주공화국 건국입니다.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건국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산국가는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거는 끔찍한 지옥 같은 세상이죠. 근데 이 공산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운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독립운동의 방법. 대세가 무장투쟁론을 처음에 많이 주장을 했어요. 이승만 박사 혼자서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어요. 무장투쟁론과 외교 독립론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 무장투쟁론은요, 소련의 힘을 빌어서 일본을 제압하여 해방을 이루겠다는 게 무장투쟁론의 핵심이에요. 외교 독립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종주국인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일본을 결국은 무릎 꿇게 하겠다. 아무도 귀 기울인 사람이 없었죠. 이승만 박사님 혼자서 우리의 자력으로는 일본과 우리는 상대할 수 없다.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일제 내내 거의 한 40년 동안을 그렇게 외교 독립론에 의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결국은 이게 맞아 떨어지죠. 그 당시에 거의 99%는 무장투쟁론이 맞다라고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근데 대세라고 진리가 아니죠.
결국은 이 무장투쟁론은 자유시 참변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남았던 희망마저 다 사그러들게 되죠. 결국은 외교 독립론이 맞았다는 것이 점점 설득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분을 기억해야 돼요. 독립운동의 목표와 방법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먼저 따져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동이 여운형, 우리 민족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독립운동의 목표가 뭐다? 공산국가 수립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분들한테 건국훈장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일단 소개할 겁니다. 레닌이 여운형을 불러다가 1대1로 지령을 내려요.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라? 해체하라. 배후에서 레닌이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배후에서 막 지시를 내립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내정 간섭이죠, 완전히. 근데 여기에 따라간 것도 굴종적인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더군다나 평양신학교를 나왔고 전도사까지 됐던, 목회를 했던 여운형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공산주의의 수괴인 레닌한테 가서 충성 맹세를 했으며 임시정부를 해체하라고 라고 하는 이 지령에 그대로 따라갔을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체제 전복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1922년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이 일단 통과되고요. 3년이 지난 1925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성공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일을 누가 다 뒤에서 조정했다? 레닌이 조정한 거예요. 소련 공산주의 놈들이 다 뒤에서. 우리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뒤에서 전부 다 시나리오를 다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체시키라고.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또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위해서 소련의 밀명을 받아 난파된 간첩이 누구예요? 저랑 이름이 비슷해서 정말 기분은 안 좋습니다만 우린 그래도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발음은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김재봉.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로 신분 위장해서 국내에 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지로에서 중국집 짜장면을 먹으면서 조선공산당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책임비서로 임명이 되죠.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령에 다 나와 있어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공산국가를 세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20년대는 공산주의 완전히 천하세상이었어요. 1920년대 벌써 100여 년 전에 벌써부터 한반도 전역은 공산주의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때 조선공산당의 한 사람이 송모모라는 사람이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조선공산당 1호 당원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밑에서 나중에 무럭무럭 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제주 4.3 공산 폭동 반란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됩니다. 벌써 한 세대 전부터 이렇게 김재봉을 통해서 또 일본에서도 또 밀파돼서 온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20년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온 한반도를 장악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립운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건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건국훈장을 줘서는 안 되는데, 보세요. 건국훈장은 5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제일 높은 게 1등급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제일 낮은 5등급은 애족장입니다. 애족장도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2005년 어느 정부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김재봉 등 골수 공산주의자 98명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국가가 역사를 통해서 훌륭한 애국자로, 민족주의자로, 독립운동가로 막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념을 하고, 그리고 추모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는 건국훈장입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이 나라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100% 틀림없습니다. 2007년에 박헌영을 바로 주기에는 너무 표가 나니까 박헌영의 부인인 주세죽에게 건국훈장, 애족장 5등급을 추서했습니다. 3.1운동 그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건국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1995년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이게 문제예요.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공산주의자 이동유에게 건국훈장, 거의 최고 등급입니다. 대통령장을 추서했어요. 그리고 2005년 공산주의자 여운형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예. 3.1운동 이후에 그런 의미에서 독립 그리고 건국을 이루기까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었던 거죠.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와의 전쟁.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본 제국주의만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소련 공산 제국주의와의 전쟁이 더 치열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싸운 분이 누구다? 이승만 박사님이었어요. 응? 자, 그래서 일본 그 가면의 실체, 그 서문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서문이 아주 이 책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 예, 재팬 인사이더. 일본의 그 숨겨진 그 실체를 밖으로 폭로하다 이거예요. 일본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천황을 태양신으로 돼 있어요. 여기 1장부터. 그래서 종교국가다.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나라다. 그리고 이들의 실체는 아시아를 점령해서 아시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완전히 천황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쟁, 살인, 그리고 물리적인 폭동, 이런 모든 악행들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나카 비밀문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숨겨진 문서인데 이승만 박사님이 이거를 폭로한 거예요. 대단히 엄청난 이게 충격파가 되었죠. 미국을 완전히 아주 충격에 빠뜨리는 그러한 이제 문건이 됩니다. 일본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해야만 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중국을 정복하면 끝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전 세계를 천황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지배하고 이제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종 목표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미국과 싸우는 게 이들의 목표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저 여기에 귀 기울인 사람이 없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승만 박사님이 일제시대 때 썼던 글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일본 제국주의, 그때 공산 제국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은 이제 에스더 기돈동에 와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예, 놀래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래주셔야 돼 이거. 이분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외교 활동가가 아니에요. 쥐저스 암입니다. 쥐저스 암이.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일본 저 종교 권력 이런 군주 체제 하에 천황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아주 전제 군주 독재 체제거든요. 완전히.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겉모양일 뿐이지 실제 그 안에 그 내용은 전부 다 독재 체제예요. 무시무시한 그러한 전제 정치 체제 하에 일본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소련 공산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독립운동, 체제전쟁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승만 박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두 번째 뭐? 시작. 독립운동, 체제전쟁의 기초는 한국교회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그대로 제가 따온 겁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 카톨릭의 속박을 타파한 후 유럽 열강의 독립사상이 발달되었으며 영국 국왕 누구죠? 헨리 8세가 1534년에 수장령을 선포해서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한 엄청난 사건이 그때부터 영국의 종교개혁이 헨리 8세가 이 바람둥이거든요. 아주 세기의 스캔들 일으켰던 바람둥이인데 이 헨리 8세가 둘째 부인 엠블린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교황청에서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줘요. 에이씨 그러면 결별해. 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그러면서 교황하고 절교를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엠블린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 첫째 부인은 그냥 이혼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랍. 하나님은 선인만 쓰시는 게 의인만 쓰시는 게 아니라 악인도 잘 쓰십니다. 이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잘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그냥 스캔들 일으키면서 이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를 종교개혁의 이제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상 독립 국권을 나중에는 이제 완전하게 회복하면서 영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아주 뭐 본산지 아닙니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우리 한인도 조만간 장차 이와 같이 되어야 교회도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서겠고, 그 결과로 장차 국가적 독립도 새로 기초가 잡힐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독립운동을 이분은 체지전장으로 이해했어요. 그것은 뭐다?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때는 로마 카톨릭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 일본 제국주의와 소련 공산 제국주의였다는 거. 그리고 이 독립운동과 체지전쟁은 단순히 힘으로 능으로만 할 수 있는 싸움이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최선봉에 서야 된다? 한국교회가 서야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연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막 외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가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기점으로 하면 140주년입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 그런데 사실상 누가복음을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를 기점으로 하면 150주년이에요. 존 로스가 누구예요? 스코틀랜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뿌리가 영국과 스코틀랜드입니다. 특히 장로교. 전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의 뿌리는요, 영국과 스코틀랜드, 특히 스코틀랜드예요. 그래서 어쨌든 1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참 뜻깊은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해 안에 한번 자세하게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교회사를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 그냥 한두 번 하려고 했는데 20주 과정입니다. 이제 3번 끝났어요. 매번마다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게 3번째,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잉글랜드 체지전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역사의 콘텐츠는 비인기 종목이에요. 아무리 그냥 고생해서 올려도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제가 뭐 푸시해서 뭐 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관심이 진짜 있는 분들은 이거 유튜브에 올리니까 다 무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관심 갖고 1시간 정도 안에서 제가 매주마다 20주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잉글랜드의 그 체지전쟁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로마 카톨릭과의 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엄청난 체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이 기도와 믿음으로 이긴 승리의 전쟁이에요. 교회사입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승만 박사님은 일본 제국주의만 상대한 게 아니에요. 소련 저 공산제국주의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항상 예의주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건너뛴 게 많지만 1942년 1월 16일에 무엇을 조직했다? 한미협회라는 걸 조직했어요. 한미협회. 이것은 미국의 그 어피니언 리더들을, 이분이 원체 인맥이 넓다 보니까 중요한 그러한 어피니언 리더들을 다 설득해서 이 조직을 만든 거예요. 또 하나 뭘 만들었죠? 여기 보니까 이분이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왜?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분. 미국이, 이분이 참, 거기, 어디죠? 매사추세츠인가? 거기 계셨던 분인데, 해방 이후에 다시 돌아오죠. 쫓겨났다가. 그러면서 우리나라 오셔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요.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초청으로. 그래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 양화진에 지금 안장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한글에 띄어쓰기 있지 않습니까? 띄어쓰기를 누가 이거를 시작한지 아세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시작한 거예요. 아리랑을 세계에 소개한 분이 누구예요?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쟁쟁한 분들을 영입해서 한미협회를 조직한 거예요. 또 이분은 프레데릭 해리스 목사님. 해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과정에 특히 6.25 전쟁 때 미군 178만 명 파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해리스 목사님이에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고마운 분입니다. 해리스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한미협회를 만들었죠. 그리고 연말에 또 뭘 만들어요? 기독교인들로만 구성된 기독교인 친화회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 이 두 개를. 무엇을 목적으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따라하세요. 무기 지원. 그래서 우리의 자력으로 이제 일본이 패망 직전까지 가니까 광복군들 독수리 작전이나 네코 작전 이런 거를 특수부대를 훈련시켜서 무장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보고 무기 좀 달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조직이고요.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다? 따라하세요. 임시정부 승인. 몰라도 그냥 임시정부 승인. 지금 임시정부가 있어요. 유명무실한 것 같아도.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지만 이승만 박사님은 해방 직전에 계속해서 미국을 상대로 임시정부를 제발 좀 승인을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해방이 되고 나서 누가 들어오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소련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두만강 압록강 건너오는 거를 일제 그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방이 되기 전에, 일본이 무너지기 전에 미국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주공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임시정부가 합법화가 된, 국제적인 승인이 되어 있는 임시정부만 된다면 소련이 아무리 제 아무리 날강도라고 해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만든 거예요. 즉 소련 공산 제국주의와의 싸움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아주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특히 한미협회가 먼저 세워졌고 많은 일을 합니다. 한인 자유대회, 호텔의 장소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여기서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이 가장 핵심 리더죠. 확대해 보니까 이래요. 누구죠? 이승만 박사님. 요분은 또 나오네요. 헐버트 선교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 대회에서 해리스 목사님 이사장입니다. 가장 핵심 리더예요. 저는 최근에 지금의 전쟁이 태평양 전쟁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오리라는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전쟁이 끝나면 코리아가 다시 자유와 독립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연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하며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와 같은 자유의 물결입니다. 예언자 같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월드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을 또 빌려서 한미협회 만찬회를 하는데 목적은 뭐다? 무엇을 위한 만찬회?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 승인 촉구를 위한 만찬회입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허락을 해달라. 그래야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해방 후에 절대로 한반도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되니 허락을 해달라는 건데 미국은 소련과의 좌우압작 정책에 의해서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들어줄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님은 와, 얼마나 대단한 연설을 했느냐. 창세기의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성경의 이야기를 쫙 풀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누가복음에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은 한국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호소를 합니다. 그 미국의 거룩한 의무임을 강조시켜요. 야, 굉장합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미국이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그 하나의 공감대를 그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엄청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가려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인데 기독교인 친환의 주관으로 이곳은 마운트 버논 플레이스, 이게 마운트 버논 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중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참 워싱턴 DC를 제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도움을 받고 참 많은 곳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여기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행사에 그 중심 역할을 했던 분은 에비슨 선교사님이에요.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직 한국을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600명에게 전부 다 편지를 보내서 600여 명이 참석한 대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600여 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이 장소에서 있었고 이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한번 저는 금속 이렇게 부착을 하나 해서 이런 행사가, 이런 중요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알리는 뭔가 그런 작업을 언젠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해방을 직전에 두면서 이렇게 외교 노선에 의한 독립운동을 부지런히 하는 바로 사령탑 역할을 했던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이중희 목사님 덕분에 찾아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건물에 갔더니 여러분 이게 사진으로 보면 말짱해 보이죠? 다 헐어가지고요. 아주 뭐 구석구석에 보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언젠가는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꼭 이거를 잘 건물 매입을 해서 박물관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제가 뒤돌아왔습니다만
이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다라는 거죠. 자, 해방 이후로 넘어가서 이제 후반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책도 요즘엔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이야기하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 진짜 독립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독립운동은 뭐다? 건국운동이죠. 그리고 체제전쟁이에요. 체제전쟁. 해방 이후에 건국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죄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해방되자마자 우후죽순 정당이 몇 개나 창당이 됐어요? 65개. 65개가 세워집니다. 사회단체까지 200개가 넘어. 전부 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리더십에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운형과 박헌영.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3천만 우리 한국인들도 뭐 공산주의가 뭔지를 제대로 알았던 시절도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은 공산화가 될 게 뭐 불보듯 뻔한 거죠. 이승만 박사님은 소련과의 좌우합작 정책에 의해서 2달 동안 발이 묶여가지고 미국 국무부가 한국어로 귀국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바람에 하여튼 어렵사리 2달 뒤에 45년 10월 16일에 귀국을 하십니다. 이때 귀국 직전에 했었던 중요한 비망록의 글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은 지금은 언젠가 이게 뭐 나라가 이분은 뭐 확실하게 자유민주국가로 건국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유민주국가가 건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도 않았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죠. 한반도의 국내나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러한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반드시 극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작전을 위한 강력한 기지가 될 것이다. 즉, 이 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혼자서 겨우겨우 그냥 살아남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극동아시아와 전 세계에 퍼뜨리는 자유의 그러한 파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같은 시기에 북한의 김일성은 북한에 이미 공산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요. 민주기지 건설론이라는 연설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북한에 빨리 공산화를 완성을 해서 북한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저 남한을 빨리 공산화하자. 적화통일을 완성하자. 그게 민주기지 건설론이에요. 이 민주라는 말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은 딱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승만과 김일성, 김일성과 이승만. 아니, 김일성은 비교 대상도 안 되죠. 이승만과 이때 누구예요? 스탈린. 스탈린과 이승만과의 치열한 체제전쟁의 싸움이었어요. 어차피 김일성은 앞잡이 역할밖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스탈린과 이승만으로 견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한반도의 분위기는 공산화가 거의 대세였어요. 이 역전을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놀라운 것은 리더십에 있는 이 지도자들도 전부 다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돼 있고 백성들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참 무지몽매한 그러한 시절에 침공의 대세 물결에 이 한반도를 반공으로 역전시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46년 4월, 5월, 6월 3달에 걸쳐서. 그게 뭐냐? 이승만의 남한순회 국민 계몽운동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은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심지어 20만 명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이 3개월에 걸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반공연설을 한 거예요. 국민 계몽을 한 거예요. 국제정사의 모든 시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 계몽의 역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또 하나, 침공의 대세 물결을 반공으로 역전시킨 희한한 사건이 뭐냐면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대구에서 그 공산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2-3달 가거든요. 대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그리고 뭐 전라도 심지어 뭐 저 강원도 위에까지 뭐 충청도까지 3개월에 걸쳐서 무기를 들었으니까 대구 중부경찰서를 거기를 탈취해서 무기를 가지고 전국을 막 흩어져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게 정말 국가적인 엄청난 큰 위기였죠. 빠른 속도로 이것이 진압이 됩니다. 일명 1946년에 있었던 대구 10월 폭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폭동을 일으킨 주범은 누구다?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뒤에서 지령을 내린 거예요. 소련 군장 스티코프가 그 지령을 받아서 박헌영한테, 박헌영은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를 움직여서 결국은 무시무시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몰랐던 게 뭐예요?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학살로 처음에는 번져갑니다. 달성경찰서, 이 도끼로 죽인 거거든요. 경찰관 6명을 반토막을 해서 외관에서도 경찰관을 도끼로 다 찍어서 죽인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입니다. 자, 반국가 세력들 7천여 명이 검거가 되세요.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3천만 우리 한국인들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는데 이거를 눈앞에서 자기들이 목격하면서 확 돌아와 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몽이 일어난 겁니다. 스스로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이. 이승만 박사의 그런 연설을 통해서 또 깨어났지만 이 대구 10월 폭동 이거를 눈앞에서 엄청난 학살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당시에 3천만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 특히 한경진 목사님이잖아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그 사상이 얼마나 혼돈하며 그 질서가 얼마나 문란합니까? 저 영남의 잔인무도한 참상을 보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그 포악성과 잔인성이 있었던가요? 이 공산주의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스스로 전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46년 12월 영락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한경진 목사님이. 신자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 교화 운동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했다라는 거 싹 빼고 이 얘기만 했다가는 아마 반발이 심할걸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사상 교화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설교 중에.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잡지나 소책자를 발간하는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국으로 이 운동을 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어떻다? 잠잠합니다. 경종을 울렸죠. 좀 더 주도성을 가집시다.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정치운동을 합시다. 따라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정치운동을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의 독립운동은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완의 독립운동 과제가 뭐예요? 통일이거든요. 통일. 적화통일은 안 됩니다. 반드시 오로지 복음통일, 자유통일만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독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제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의 최선봉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한국교회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경진 목사님이 했고요. 심지어 노래도 작사해가지고 이런 노래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계몽하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세 물결이 역전이 되면서 미국도 움직이죠. 트루만 독트린에서 반공연설, 반공선언입니다. 미국은 소련과 이제 우방관계를 끊고 우리는 반공 그러한 정책으로 앞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 트루만 독트린으로 인하여 좌우합작에 의한 이러한 잘못된 건국의 흐름이 유엔이 나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미국이 물러나고 이 유엔에게 한반도의 건국의 이 남북한의 총선거를 통해서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이러한 통일국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유엔이 나서서 하게 된 건데 결국은 북한이 들어오지 마 그래서 남한만의 자유총선거를 하게 된 것이 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 198명이 선출이 되어서 재헌의회에서 한 40일 동안 건국헌법을 결국은 만들게 됩니다. 106항까지 있는데 언제 그걸 들여다보겠어요?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 영남, 호남,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야 될 국가적인 사명, 목표는 딱 3가지예요. 첫 번째,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선진국가 이루라. 그 전문에 나와요. 인트로덕션. 두 번째, 북한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완성하라.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예요? 휴전선 이남 이게 아니라 한반도 몽땅 한반도 전체 그리고 부속도서 한 300여 개 되잖아요.
그 모든 북쪽에 있는 섬들도 다 어디 나라 땅? 대한국이 영토입니다. 대한국의 땅입니다. 지금은 3조로 돼 있어요. 그때는 4조였어요. 이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헌법의 1, 2, 3, 4조는 헌법의 뇌수요 심장이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여기다 넣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건 뭐냐? 누구 할 것 없이 이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이루는 들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북한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지금 2600만 그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자유케 하라,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헌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국가의 내비게이션이죠. 우리는 지금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 번째 선포합니다. 세계 평화를 이끄는 자유진영의 중심국가가 되라.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나라가 되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우리 한국은요, 비누도 못 만들었어요. 비누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자원도 없고 뭐 엘리트가 있습니까? 뭐 공부했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내비게이션을 끝내주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